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버추 프로젝트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어쩌면 가장 소중한 이런 힘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도덕 심리학이 제 전공입니다. 그래 30여 년 동안 도덕,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이 왜 도덕 행동을 하고 왜 도덕 행동을 안 하는가. 그러니까 윤리학하고 이제 도덕 심리학하고 다른 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윤리학은 왜 사람이 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안 하고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그죠? 어떤 일을 놓고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이것이 나쁜 행동이고 좋은 행동이냐 하는 규범적인 판단 구조만 따지지, 그 사람이 왜 어제는 정직하던 사람이 오늘은 왜 정직하지 않느냐, 그죠? 어렸을 때는 이러던 애가 커서는 왜 이럴까? 정직한 게 좋다고 저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왜 구체적인 장면에 가서는 정직한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언제나 행동은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은 온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죠? 정직이 중요하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믿지만 정직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걸려 있으면 사람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정직이 좋다 해서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는 정직이 제일 중요한 가치였지만 어느 날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정직하면 우리 집안이 망해. 그죠? 이럴 때 어떡하겠어요? 내가 정직하면 우리 아버지가 감옥에 가야 돼.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감옥 가는 그 가치보다 내가 거짓말하는 가치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개를 비교해 볼 때 아무리 내가 정직한 게 좋지만 우리 아버지를 감옥에 누우면서까지 내가 정직해야 되는가? 한국 사회에서는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가치가 내가 정직한 가치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죠? 한국은 그게 보편적인 판단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서양은 아니 지 아버지가 감옥 간다고 그래? 거짓말을 하다니 이게 말이 돼? 그럼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는 독한 놈이네. 그는 사람도 아니네. 그죠?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도 제 눈으로 보기엔 다 거짓말쟁이에요. 너 밥 먹었니? 하면 우리 어때? 머리를 굴립니다. 그걸 먹었다고 얘기하는 게 좋은가? 안 먹었다고 얘기하는가? 저쪽이 할아버지일수록, 그죠? 예의를 차려야 되는 사람일수록 딱 머리를 굴리다가 먹었습니다. 뭘 먹었나? 너 얼굴이 밥 안 먹은 표정인데 아닙니다, 할아버지. 진짜 먹었습니다. 걔는 진짜 안 먹은 거거든. 그죠? 우리는 그때 그거를 보고 이놈 거짓말쟁이라고 보지 않고 어휴, 그놈 철들었네 벌써. 그 집 아들 철들었대. 내가 밥 먹었냐 물으니까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밥 먹었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집 아들 철들었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앞으로 너 그런 거짓말은 계속 해라 이 뜻 아니야, 그죠? 우리 사회가 거짓은 거짓이거든. 우리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친구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내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대한민국이 무거워요. 왜? 거짓말한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아니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일생에 태어나서 불가피할 때 한두 번 하는 건데 그깟 밥 먹었니 안 먹었니를 가지고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요. 너무 아깝다 이거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거짓말은 몇 번 한다. 그죠? 목숨이 걸렸을 때 거짓말 해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아버지의 이게 걸렸을 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를 위해서
거짓말 할 것을 세이브해 놓는 거죠. 그런데 누가 밥 먹었니 안 먹었니 하는데 거기에 왜 거짓말을 해? 아까워,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기분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 때나 요 상황만 나한테 유리하다면 우리는 언제나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런 건 체면 치료를 한다 치자 이게. 근데 이게 습관이거든요. 습관이니까 나한테 조금만 유리하면, 그죠? 내 체면을 조금만 차리는 쪽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상황을 봐가지고 큰 뭐 없으면 거짓말 탁탁 합니다. 죽어도 난 안 받았대, 그죠? 일주일 있다가 쇠고랑 차고 들어가면서도 뭔가 잘못됐대. 대한민국이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거짓말하는 기술도 더 늡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문제는 너 밥 먹었니 했을 때 안 먹고도 먹었다는 사람에 의해서는 대한민국이 안 흔들리는데 몇 천만 원씩 몇 천억씩 돈 받아먹고 안 먹었다는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그죠?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은 몇 천억씩 뭐 할 거 없어요. 그죠? 배우고 이름나고 뭐 잘난 놈들이 바로 이제 그 대한민국을 흔드는 거짓말들을 해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 여러분들이 버추 이제 카드를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52개의 덕목 하나하나를 보세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나쁜 일은 하지 말자. 그 인류가 2000년 동안 누적해왔던 덕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덕목 중심으로 덕목 따라 행동하면 이 세상은 좋아집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좋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사람이 살다 보면 행위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 그 52개가 그게 규칙이에요. 사람이 모여 살 때는 용서하며 살자 이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미워하기도 하고 뭐 배도 아프고 이래요. 그죠? 근데 배 아픈 건 도리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구조가 배 아프게 생겼는데 뭐. 아니 멀쩡하던 친한 친구가 그냥 어느 날 말이죠. 30억짜리 로또가 되면 그날 잠을 잘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오거든. 이게 사람 심리인데 어떻게 해요? 에? 그럴 때 저놈 내가 이러니까 배 아파하는구나 하는 걸 저쪽 친구는 또 읽고 있죠. 또 내 이게 배가 아파. 근데 괜히 하는 게 다 지금 건방져 보이기도 하고 전 똑같은데,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용서라는 덕목이 그런 관계에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2개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을 바로잡는 덕목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는 그 덕목을 우리가 되살리자는 거니까 이게 참 어렵죠. 왜 해변가에 안나 카라리나처럼 이렇게 글을 써놓잖아요. 그죠? 많은 인류가 지나오면서 이 세상이 잘 되려면 52개 덕목을 해변가 모래가에 써놓은 거예요. 대한민국 동해안 파도가 와가지고 그걸 싹 훑어먹었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시 52개 덕목을 다시 써보는 거예요. 그죠? 옆에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죠? 파도가 와가지고 다시 씻어가요. 52개 덕목을. 대한민국은 파도가 너무 쳐. 그죠? 정직도 쓸어가 버리고, 용서도 쓸어가 버리고, 뭐, 친절, 배려, 지금 다 쓸어가 버렸어. 쓸어다가 다 일본에다 쌓아놨나 봐. 일본 놈들은 왜 이렇게 또 친절하고 이래. 동해안 모래밭에 우리가 굳건하게 쓰여졌던 그 52개의 모래성, 이게 다 가지고 동해바다 거쳐가지고 다 일본으로 갔는지 일본 사람 얼마나 친절해요. 그죠? 아, 일본 사람 우리가 뭐, 다른 건 본받을 거 모르겠지만 하여튼 규칙을 지키고 약속 지키고 사람 살면서 남한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런 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일본 거 그거만 배워놓으면 글쎄 우리 너무 잘 살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긴 되지만 말이죠. 여하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잃어버렸던 52개 덕목을 되찾자는 운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프라이드를 느끼셔도 좋고 힘든 일이지만 또 아마
뭐 하나 와가지고 또 금방 또 저 해변가의 모래처럼 쓸어가 버릴 텐데 그때도 또 일어나서 또 쓰는 거죠. 뭐. 그죠? 대한민국의 그 52개 덕목이 살아나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런 일에 관해서 우리가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얘기를 좀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 도덕은 이 장점을 더 액티베이트 하자는 거지 우리 거 죽이고 뭐 도덕 살리자 이건 아닙니다. 도덕은 사람 사는데 좋은 에너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파워포인트가 제가 2시간 하는 강의입니다. 뭘 뺄까 아침부터 생각했는데 뺄 게 없어요. 그래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1시간이면 되겠다 대충 했는데 30분으로 줄이려니 뭐 어떡합니까? 자, 한국이 이런 나라잖아요. 활력이 넘치고 중국의 산해경이니 이런 고문원을 보면 한국 사람 동이족은 가무에 능하고 활을 잘 쏘고 기를 때도 뛰어다닌다. 요즘도 그래요. 그죠? 가무에 능한 거 한류가 저게 따는 거 아니에요? 산해경 때 이미 예언된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이게 춤 좋아하고 노래 잘하고 하는 거 보면 또 활 잘 쏘는 건 지금도 올림픽에서 우리가 최고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말이죠. 활로 유명한 나라가 우리나라뿐입니다. 중국 삼국지에 수허지에 활 잘 쏘는 사람 안 나옵니다. 일본 어떤 사무라이도 활 쐈다는 사무라이 없습니다. 유독 대한민국만 활입니다. 이성계 활이죠. 주몽 활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양궁하면 세계 최고잖아요. 대한민국이 저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의 나라입니다. 빨리빨리. 외국 사람이 와서 서울 거리 다니다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빨리빨리라는데 뭐 모르겠어요. 소셜 모빌리티, 사회학자들이 소셜 모빌리티라고 하는 걸 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살면서 상층부로 이동하려고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하냐. 그게 사회의 활력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사를 가장 자주 하는 나라, 그죠? 우리나라가 이사율이 가구당 24%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 이사율이 가장 높은데 거기는 12%. 미국은 이사 잘할 수밖에 없고 트레일러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 사람 뭐 기분 내키면 트레일러 타고 옮기는 건데 뭐. 그런데도 거기가 12%. 일본, 대만이 8%.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24%. 24%니까 네 가구 중에 하나는 매년 이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성에서 망원경으로 지구를 바라다보면 한국은 용달차가 열심히 도는 나라예요. 이런 응원 행태가 전 세계에 있었어요. 월드컵 이후로 전 세계에 우리가 퍼뜨린 게 바로 이겁니다. 한류는 지금 젊은 여성들이 일으킨 게 아니라 우리가 월드컵 때 이 응원으로 이미 한류를 덮었죠.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동구에, 한 2년 전에 동구에 가가지고 뭐 하는데 어디서 대한민국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왜 여기서 대한민국 소리가 나오나 가봤더니 이 사람은 대한민국 하는 거 아니라 무슨 체코슬로바키아인가 그랬는데 체코슬로바키아 이름을 한국에 우리가 대한민국 하던 이 멜로디로 그 얘기를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멜로디로 응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 활력 어디서 왔냐 모르죠. 문화인류학자들은 이 활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집단 무의식으로 설명을 하죠. 모든 인류의 시작은 아프리카 수단 쪽에서 시작이 됐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300만 년 전부터 이제 이동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10만 년 전쯤에서 이 만주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여기 오는 동안에 한국 사람은 제일 빨리 왔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오는 동안에 기마민족으로서 오는 동안에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을 우린 그때부터 듣고 자란 거죠. 듣고 큰 거죠. 그래서 보세요. 중국, 일본, 한국이 아주 비슷한 나라죠. 그런데도 중국은 만만디예요. 중국의 철학은. 급하게 하는 게 거기는 아주 안정을. 일본, 이 사람들도 빠르다는 기세가 없습니다.
살면서 언제나 이중성을 내포한 삶이죠. 그 사람 보면 앞마당에서는 국화, 꽃 잔뜩 해놓고 얼마나 그 앞정원은 이 사람들이 화려하게 꾸며요. 뒤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숫돌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죠? 칼 가는 거다. 앞은 화려하고 아주 예술적으로 해놓고 뒷마당에는 칼을 가는 그 숫돌이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뭐 어디 가나 이중적입니다. 언제나 앞마당과 뒷마당을 구분을 하니까 만나서 툭 터놓는 사람이 있고 툭 터놓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같은 사람한테도 터놓을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그죠? 한국 사람은 어때요? 소주 한 잔 들어가면 있는 거 다 털어놓잖아요. 이게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는 모습, 행위규칙도 그런 점에서 아주 다른 거죠. 하여튼 한국인이 한중일을 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특이한 점은 바이탈리티입니다. 누가 봐도 바이탈리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살 때 하여튼 좀 달라 보이는 게 어떤 게 있냐. 신호등 사거리에 가보면 한국인의 특징이 드러난다. 신호등에 가서 보면은 신호등을 다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보면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다른 사람이 가면 같이 가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 하나같이 다 신호등을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또 하나, 고속도로 같은 데 편의점에 가보면 계산대 카운터에 서 있잖아요. 그죠? 다들 보면 빈병 들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빈병이 뭐냐? 생수통을 가서 짚고 계산하는 동안에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건 절도죄예요. 그죠? 돈 내고 먹어야지 돈 내기 전에 먹으면 못 돼. 그래서 저 사람 틀림없이 저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사람한테 혼날 거다 해서 아주 긴장감을 가지고 바라다 보니까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사람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빈병 받아가지고 계산해. 여기는 다 저런가 보다. 한국 사람들 삼겹살 먹는 걸 보면 또 한국인의 특징이 드러나요. 삼겹살을 딱 펼쳐놓으면 다들 나무 접시 들고 지꺼 지가 군다. 다른 사람들 보면 한 사람이 젓가락 들고 굽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가만히 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내 거 내가 한 거면 언제 먹을지 몰라. 그러니까 곳곳에 가면 한국인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가만히 있질 못한다. 가만히 있질 못한다. 신바람, 그죠? 신나게 빨리빨리 남 하는데 왜 내가 안 해, 그죠? 그러다 보니 그게 뭉쳐가지고 내 자식 키우는데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육열이지, 그죠? 나만 하는데 왜 내가 안 해, 그죠? 그래서 이시영 박사는 그거를 이 양반답게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한테 무당피가 흐른다. 무당피가 흐른다, 한국 사람한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합리적으로는. 그 무당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죠? 무당 하는 것들 보셨어요? 나이가 많거나 먹고 무당 킁슉킁슉 뜁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못 겨우면 그냥 작두 위에서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 아주 표현 잘했어요. 한국인의 혈관 속에는 무당의 피가 흐른다. 자, 그래서 그런 활력이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만들었죠. 한국이 얼마나 불리하냐.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입니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거죠. 집은 조그맣고 먹을 건 없는데 식구는 많다. 이게 아주 가난의 대명사였죠. 흥부 조건이에요. 그죠? 흥부. 그죠? 대한민국이 그랬어요. 230개 국가 중에서 땅이 제일 좁은 데고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데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쪽에서 지금 지난 50년 동안에 저는 239개 중에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 저 이태리 저렇게 치고 나면 우리가 지금 몇 등이에요? 카나다 다음에 스위스 다음이고, 이러니까 지금 GDP 규모 세계 지금 10등이에요. 요런 나라가, 이런 나라는 전쟁도 안 치렀죠. 우리는 전쟁 때 완전히, 종합국력은 9등이죠. 군사력 6이죠. 외환 보유고 4등이죠.
자, 체육 강국이죠. 아시아에서 월드컵 4강 된 나라 나오라고 그래. 저거 하면 일본 사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인터넷은 그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고, 그죠? 세계 최고고. 가전수출 2등이고, 저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말이지, 이번엔 가면 꼭 코끼리밥통 3개를 꼭 사다 달라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에는 시댁에 줬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친정집에도 좀 줘야지, 당신 안 된다고 말. 코끼리밥통 3개를 가져오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옆에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지 내 거를 못 가져오잖아, 그죠? 자, 지금 아마 밖에 나가서 가전제품 사오는 사람 없죠, 그죠? 들고 나가면 나갔지. 전 세계 어디 가도 사올 거 없어요. 사올 거 없어요. 자, 고장은 가끔 나긴 하지만 고속전철 이것도 우리나라가 기술이나 뭐해서 지금 이렇게 앞서가고 있죠. 원자력 기술 그렇지, 철강색. 이 포스코 말이죠. 우리들이 우습게 하는데 포스코가 한 달 저게 가동이 되면 호주의 남산만한 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모르셨죠? 보세요. 그 산 해봤자 철광 몇만 톤 안 나. 몇만 톤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제가 70kg인데, 그죠? 그게 몇만 톤 돼 보세요. 그 알짜 쇠가 나오려면 남산만한 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호주 사람들이 참 한심한 거예요. 저걸 가져가서 한국에 가면 저걸 10배 남겨 먹는 거잖아요. 10배. 그죠? 우리는 그거 가져다가 10배가 뭐예요? 100배를 남길 겁니다. 아마 원광 사오는 거. 100배를 남겨서 전 세계에 또 그걸 다 팔아가지고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그 돈이죠. 우리가 뭐가 있어요? 호주에 가서 산을 허물어 그 흙과 철광석을 배로다 실어다가 흙가루죠, 빨빨. 그거 가져다가 포항 저쪽에 갖다 놓고 해서 쇠 만들어서 한국에 오지도 않고 거기서 다시 배에 실어가지고 전 세계에 파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달러 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름 사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자, 철강 생산 기술 5위죠. 자, 요 조그만 놈의 나라에서 자동차는 지금 4위로 올라섰습니다, 벌써. 거기에다 발명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에서 지금 4위예요. 4위면 어딥니까? 미국, 일본, 독일, 우리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발명 특허 건수가 지금 세계 4위. 그런데도 대학 교수들 공부 안 하고 놀러만 다닌다고 욕만 먹는데, 그죠? 대학 교수들 욕 너무해, 그죠? 그렇지 않아요? 대학 교수들 공부 많이 합니다. 연구들 많이 해요. 저야 인문사회 분야니까 그렇지만 이공 분야는 밤을 새서 해요. 그러니까 저런 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60년 동안에 확 달라졌어요. 어떻게 설명해요? 6.25 전쟁 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 사람은 알 겁니다. 지금 50대 후반 넘어가는 사람들은 미국이 보내준 분유, 옥수수 가루, 그 사람들이 입다가 중고품을 보내준 중고 옷 안 입은 사람 있어요? 다 입어요. 우리가 배운 교과서의 뒤에 보면, 뭐뭐의 지원으로 언커크에서 인쇄한 교과서입니다 하는 게 있었죠. 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교과서조차도 우리가 그걸 못 만들어서 외국에서 인쇄해가지고 우리한테 나눠줬어요. 그러던 나라가 지금 이제 이런 나라로 우리가 변모가 됐으니까 엄청난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하느님이 돌봐서 그랬다라고 설명하기. 하느님이 돌볼 나라가 왜 우리만 돌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느님 돌봤다 하는 것도 조금은 설명이 되죠. 왜 우리만 돌봤을까는 설명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힘도 컸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아까 얘기한 그 빨리빨리 냄비 성격, 좋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의 바이탈리티, 에너지, 이것이 가동이 된 거죠. 지금 외국 사람들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부가 해져 살면서 애들 조기 유학 보내고 그러다가 자살도 하고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뭐 여기도 그런 분 계시겠지만 말이지. 서양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 도대체 한국 사람 미쳤냐 그러는데 그 미친 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60년 동안에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친 거예요. 근데 좀 좋은 쪽으로 미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는 그런 성과가 나는데 거기에는 꼭 또 그늘진 응달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강한 활력 때문에 성공도 했지만 그 강한 활력 때문에 승부욕이 강하고, 그죠? 성격이 급하고, 감정이 격하고, 행동이 과격해요. 그죠? 지 먹든 밥상 뒤집어 엎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일 거예요. 뒤집어 엎으면 저도 힘든 건데,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화나면 못 참고 밥상 뒤집어 엎잖아요. 이게 강한 활력 때문에. 넘치는 활력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미워하고, 긴장하고, 갈등하고, 한품고, 싸우고, 다치고, 소송 걸고, 그 미움과 한을, 아들아, 내 미움을, 내 이거 한을 풀어도, 그죠? 한국 사람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최 씨 집안하고는 뭐 하지 말라. 황 씨 집안하고는 뭐 하지 말라. 그놈의 집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뭐 이런 메시지를, 가문이, 괜찮은 가문일수록 그런 메시지가 전해 내려와요. 그게 없는 집은 별로 가문이 안 좋은 집안이죠. 봐. 이 사람들이 누구 같습니까? 그래도 절묘하게 잡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할 사람은 안 올라왔죠.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다 이래요. 이 현상이 어디서 벌어지는데 저 사람 하나가 국회 단상이라고 치면은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배우고, 그죠? 가장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러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저 사람들이 저러니 뭐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떤 도덕적인 상황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가 사회 갈등 지수가 아주 복합적인 지수지만, 자, 1등은 터키고요. 2등은 폴란드고요. 3등이 슬로바키아고, 저 이름도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그죠? GDP를 치면 다 50등 밖에 있는 사람. 우리는 지금 10등 안에 있는 나라는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경제 발전하고 뭐 이런 거에 비춰보면 우리 사회는 지금 갈등이 너무 많은 사회다. 자,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해야 좀 성질이 나요. 미국이나 영국하고 비교하면 뭐, 거기야 그렇고. 일본하고, 일본, 우리가 뭐, 맘만 먹으면 다 이기잖아요. 그죠? 일본하고 비교해보세요. 자, 살인사건이 10만 명당이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살인사건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길긋다가 죽을 확률이 일본보다 우리가 2배가 높습니다. 강도를 당할 확률이 3배가 높고요. 폭력을 당할 확률이 40배입니다. 자, 뭐 이건 법무성 통계를 가지고 비교한 거니까 뭐 의심 갖지 마세요. 자, 교통사고도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한국하고 일본을 보세요. 10만 명당 일본에서는 71명이 죽는데 우리는 198명이 죽어요. 몇 배예요? 3배. 그죠? 이상해요. 저 3배가. 자, 여러분들 아마 그런 감각이 없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형무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갇혀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 뭐 600만 명, 뭐 이런 사람들인데 얼마나 많이 갇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머리 좋은 분은 계산 탁탁 해가지고 탁 나올 거예요. 자, 10만 명당 일본은 48명이 형무소에 갇혀 있어요. 자기네 형무소. 우리나라는 133명. 결국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의 형무소 정원은 5만 8천 명입니다. 지금 현재 형무소에 6만 한 3천 명 정도가 갇혀 있으니까 거기도 비좁게들 살아요. 비좁게들. 6만 3천 명이 형무소 삽니다. 자, 이거로 비교해 보면 일본은 우리보다
3분의 1 정도뿐이 형무소에 안 살아요. 우리 일본 놈들 나쁜 놈이고 악독한 놈이라고 그러는데 저 통계를 미국 사람이 보면 한국 사람이 일본보다 3배가 악독하구나 이렇게 해석할 거야 아마. 그죠? 자, 경범죄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인근 소란죄가 이게 아마 2008년도 통계일 겁니다. 저것이 법 규정이 일본 걸 우리도 비슷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요런 거 하면 인근 소란죄고 요거 하면 오물투기고 요거 하면 노상방뇨다 하는 데피니션이 거의 같습니다. 일본이 나오리라. 자, 그렇게 해서 1년에 한국에서는 인근 소란죄가 46,000건, 일본은 25건. 일본은 인구가 얼마죠? 1억 2천입니다. 그죠? 우리보다 2배 반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25건 뿐이 안 되는데 우리는 46,000건. 그러니까 몇 배예요, 저게? 1900배입니다. 그죠? 저걸 저대로 하면 우리는 일본 도덕성이 일본의 적어도 인근 소란죄에 관한 1900분의 1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오물투기. 일본은 1년에 98건 뿐이 벌금 낸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6만 건. 노상방뇨가 우리는 11,000건인데 일본은 191건.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어떤 고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 경찰은 노나부죠? 그 아주 창의적인 발상이죠. 일본 경찰은 안 잡아서 그렇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 참 애국적이다. 이걸 받아들이고 싶진 않은 거야, 걔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일본 경찰 놀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하고 똑같이 부지런하다고는 봐줘야 돼. 그죠? 저런 일이 벌어진다. 저게 왜 그렇습니까? 버추 카드를 안 해서 그래요. 그 52개 덕목을 국민들이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더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아주.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판사들이 있죠. 하여튼 판사를 거쳐서 판결을 받는 이걸 재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연간 우리나라에서 재판 소송 건수가 635만 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도대체 얼마죠? 5천만 명이라고 치면 5천만 명에 635만 건입니다. 국민 8명 중 1명은 소송 지금 걸리고 있어요. 여기도 몇 명이에요? 손해배상, 요 민사만 치면 저 635만 건 중에 강도당한 건보다 요 민사가 413만 건이에요. 일본은 1억 2천에서 200만 건, 우리는 5천만에서 413만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 비례로 치면 민사소송이 저 건수로만 봐도 2배고 저거를 만약에 인구 비례로 치면 8배가 민사소송이 많아요. 민사소송이라는 건 강도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민간과 민간끼리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손 안 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집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대한민국이 참 힘들겠죠, 살아가기가. 자, 이게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사기죄.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20만 5천 건이 합니다. 일본은 3만 건이 발생해요. 사기가 우리가 일본보다 7배나 많아요. 인구를 따지면 17배 많고, 위증죄. 일본은 2008년도에 위증죄가 9건뿐이 안 일어났는데 우리는 1,540건이 일어나요. 무고죄가 제가 도둑질했다 이렇게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게 덮어 씌는 거였다. 이게 무고죄죠. 아주 질이 나쁜 겁니다.
한국에서 2170건이 일어났는데 일본에서는 10건뿐이 안 일어나요. 자, 이거를 보면 우리들의 도덕적인 상황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죠? 너무 이걸 통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통계 안 가지고 얘기하면 또 난 나쁜 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하여튼 적어도 통계로 본 이게 한국의 현재 도덕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무척 떨어집니다. 자, 만족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21%, 여자는 19%. 너 불만족하냐 그럴 때 예스 하는 사람이 남자 27%, 여자 29%. 자,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리 어른들은 좋다 이게. 근데 애들을 물어보니까 100점 만점에 너는 100점이 아주 만족한다. 이 빵점이 아주 나는 불만족이다. 난 죽고 싶다 하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애들이 66점이 나오는데 그래도 과락은 면했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23개 나라 중에서 우리 애들의 점수가 제일 낮아요. 꼴찌란 얘기예요. 우리가. 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 지금까지 얘기한 거로 비추어서 이게 한국의 도덕적인 상황입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저거 지금 계속 더 악화돼 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사는 것보다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 살아갈 20년, 30년, 50년 갈수록 걔네들은 살인당할 확률, 강도당할 확률, 범죄당할 확률, 저런 경범죄로 고발당할 확률, 옆집 사람과 민사소송할 확률이 자반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죠? 버츠카드 운동을 해서 용서하고 살자, 정직하게 살자, 청결하게 살자. 이걸 계속 해야 그나마 지금 악화일로에 있는 우리의 도덕적인 상황이 개선될 소지가 있다.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살롱 마고에 모여서 이거 하는 건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나라 걱정하는, 또 우리 자라나는 애들 걱정하는 데가 청와대에 있어요? 국회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좀 프라이드를 느끼고, 프라이드만 느끼지 말고 이제 잘해야 돼요. 그죠?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0분이 아니라 지금 1시간 접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3가지 대안을 얘기를 해요. 대안이랄 건 없지만 이론상으로 뭐를 얘기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저런 사회, 저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이론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아사비아라는 말을 씁니다. 피터 터친이라고 하고 우리 김영경 대표께서도 아마 이 분야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사비아라고 하는 게 협동의 정신입니다. 이게 그쪽 말로, 이슬람의 말로 협동이라는 뜻인데요. 결국 협동이 문제다. 그죠? 우리가 협동해야 대한민국의 이런 도덕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협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사비아라고 하는 건 뭐였느냐면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엄청난 대제국들은 아사비아가 있을 때 제국이 됐고 아사비아를 잃어버리니까 제국이 망했다. 그러니까 한 사회를 강건하게 버티는 힘은 아사비아다. 아사비아는 뭐냐? 서로 양보하고 희생해서 협동하는 거죠. 협동을 다른 말로 하면 양보하고 희생입니다. 그죠? 둘이 부딪혀서 협동한다. 이 얘기는 둘 중 누군가 하나는 양보하고 희생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누가 양보 희생 안 하면 협동 안 일어납니다. 협동이 안 된다. 양보 희생을 안 하는구나 이거고, 협동이 일어났다 하는 얘기는 누군가가 양보하고 희생해 줬구나라는 뜻이에요. 그게 동의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자라는 게 뭐예요? 양보 희생이에요. 자, 국회를 가보세요. 나만 옳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국회가 잘 되려면 나만 옳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엔 져줄게.
요다음에는 니들도 나한테 져줘. 이게 국회의 바탕입니다. 그죠? 근데 뭐 지금 보면 말이지 매사건건 나만 올 테니까 그 나머지 저쪽은 뭐 그 병신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러니까 나만 옳다고 주장해서는 그는 어떤 사회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비아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협동이 살 길이다. 협동이 일어나려면 누군가는 양보하고 희생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양보 희생의 정신이 정치가들 사이에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지금 대기업에 이런 사람도 양보 희생 없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긴장을 놓치면 망한다 이 생각이거든. 망할 각오를 하고 희생 양보를 하면 다 살아. 그죠? 그게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걸 되살려야 돼요. 52개 우리 버추 중에는 그 덕목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덕목을 살려야죠. 살려야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피터 터친이라는 사람이 12세기에 1200년대에 그 얘기를 했고 1100년대 지금 부트남이라는 사람은 1995년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몇백 년 뒤에 부트남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도 서로 양보 희생해서 전체 이득을 크게 하기 위해 해야 돼. 이것도 뭐예요? 똑같은 얘기죠. 지금 대한민국의 살 길은 양보 희생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죽어도 양보 희생 안 하겠다니 지금 망하는 거죠. 남북 관계도 그렇고 여야 관계도 그렇고 양보 희생이 없잖아요. 협동이 안 일어나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자, 그거를 이 사람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로 했고 앞에 피터 터친이라는 사람은 아사비아라는 말로 했어요. 또 하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트러스트 이론이라는 것도 뭐예요? 국민 상호 간에 신뢰감이 높아야 협동이 일어나고 협동 때문에 나라가 산다. 이게 트러스트라는 말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뢰감이 높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독일과 일본이고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합니다. 이 사람 책에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신뢰감이 높은 나라는 독일하고 일본인데 전통적으로 신뢰감이 낮은 나라는 중국과 한국이다. 이 책이 1995년에 나왔거든요. 2년 후에 IMF가 왔죠. 그러니까 이 책 불티나게 팔렸어요.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자, 그러니까 신뢰감이 높은 나라는 경제가 발전하고 신뢰감이 낮은 나라는 경제가 발전 안 한다. 그런데 한국은 1995년 당시만 해도 꽤 괜찮은 나라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게 이 말을 자기 책에 씁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신뢰감이 낮은 나라인데 경제 발전을 이룩한 것은 내 이론이 안 맞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걸 자기는 미스테리를 보고 이 미스테리를 설명을 해요. 신뢰감은 없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신뢰감을 자기가 아틀라스처럼 걸머쥐고 버텨줬다. 그래서 박정희가 있는 한은 대한민국 경제가 버텨주는데 박정희가 죽었다. 한국 걱정이다. 그리고 2년 후에 IMF가 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후쿠야마가 믿고 저놈 얄밉다 해가지고 한국에 초청도 안 했는데 IMF 나고 나서 이 사람 아주 롯데호텔 와서 살았어요. 자, 이렇게 세 사람 얘기를 했어요. 아사비아, 거기서 협동 얘기를 하죠. 양보 얘기를 하죠. 베트남도 그 얘기를 하죠. 후쿠야마도 그 얘기를 한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보고 뭐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결국 대한민국에 대한 처방은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죠? 이 정신이 살아나야 대한민국 산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회가 도덕적으로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달성돼요. 도덕 조건이고 소통 조건이요. 사람이 모여 살 때 서로의 이득을 위해 신뢰하고 협동하는 품성과 능력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고, 이걸 나는 도덕 조건이라고, 하나는 소통 조건. 함께 서로 소통해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거는 행위규칙 52개, 52개를 우리가 잘 구비해야 돼요. 그런 품성과 능력.
정직이 좋다는 품성, 정직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 정직이 좋아 해놓고는 실제로 막상 행동할 단계에 가면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정직하려면 손해를 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분명한 게 있어요. 52개 덕목이 있죠? 손해 안 보면 안 지켜져요.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손해를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충성? 손해 안 보면서 충성할 수 있어요? 충성하려면 나라를 위해가 죽어야 돼요. 충성하려면 임금을 위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충성 못해요. 그죠? 손해 안 보고 정직할 수 있어요? 손해 안 보고 정직 안 돼요. 길 가다가 10,000원짜리가 떨어졌어요. 나 배가 고파. 저거 있으면 나 짜장면 한 그릇 써먹고 집까지 갈 수 있어. 그게 구두발로 딱 집었어요. 그죠? 누가 와가지고 10,000원짜리 떨어진 거 못 보셨어요? 그죠? 정직하려면 여기 있는데요 하고 줘야 되는데 이걸 주면 나 밥 못 먹어. 그죠? 집에도 걸어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면 손해를 봅니다. 우리 애들한테 가르칠 때 여러분들 52개 덕목 가르칠 때 아예 전제를 깔아야 합니다. 52개 덕목 이거 진짜 이건 이거다 쉽습니다. 그러나 이 덕목을 지키려면 손해를 봐야 됩니다.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요. 정직 이거야. 근데 정직하려고 하면 손해를 꼭 봐야 돼. 손해 보기 싫으면 정직할 수가 없어. 이 얘기 같이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너무 도덕을 안이하게 생각해요. 도덕은 손해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손해 봐야 돼요. 현모양처가 되려면 손해 안 보고 현모양처 될 수 있어요? 그죠? 현모양처가 되려면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자기 손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도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 조건, 소통 조건은 뭐냐?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 소통하려면 그 사람에게 양보하고 희생해야 소통이 됩니다. 그죠? 또 소통은 예절을 차려야 소통이 됩니다. 너 죽일 놈이야? 해놓고 얘기가 돼요? 지금 왜 이게 중요한지 내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사회가 도덕적으로 되려면 사람 하나하나가 신뢰하고 협동하는 품성과 능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52개 버추. 그죠? 이걸 잘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52개를 갖추는 것만 가지고 하지 않아요. 52개를 갖춘 상태에서 52개를 갖춘 사람과 대화를 해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야 돼요. 그죠? 이게 소통입니다. 지금 국회가 그렇죠. 국회의원 하나하나 보면 다 도덕 조건은 어느 정도 돼 있을는지 몰라요. 근데 저놈은 야당, 나는 여당. 이러니까 가가지고는 욕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를 이루어내지를 못해요. 도덕은 자기 자신의 스탠스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산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스탠스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둘이서 음물을 파야 돼요. 그죠? 우리가 도덕적이만 해가지고 생존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인 조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협동할 때 우리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다 도덕적이다. 이러면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도덕적 조건 플러스 소통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상당히 어떻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사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타민족에 대해서, 타국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리 애들이 다 삐딱해요. 미국에 대해서 물으면 우리 미국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미국 걔네들은 우리한테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착지에다가 그 큰 나라가 뭐 그렇게 이득이 됐어요. 우리가 이득을 봤으면 더 봤는데 이상하게 요즘 젊은 애들 대학생들 가보면 미국 놈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 부정적 정서가 강해요. 뭐 간단한 얘기가 사촌이 땅 사면 왜 배 아파 우리가.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부정적 정서가 강해요. 남 잘 되는 거 이상하게 못 봐주는. 그게
지금 우리만 그렇고 이만큼 잘 살게 됐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푸근해져야 되는데 한국 사람 각박해, 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좀 부정적 정서가 강하다. 우리나라처럼 지금 다문화로 가는데 색깔이 좀, 얼굴 색깔이 좀 검고 동남아 같은 이게 있다는 이유 하나로 구박할, 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지금 큰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어떤 사람들의 이것이 좀 부정적인 요소가 강해요. 지나가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콧대 좀 높이고 가면 저는 건방지다라고 우리는 본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뭐 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인터넷으로 공격해 대고 말이죠.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강해요. 분노, 시기, 질투, 원망, 한, 적개심, 좌절, 포기, 낙담, 독단, 열등감, 자기비하, 충동, 비관, 우울, 슬픔, 불만족, 짜증. 이게 우리한테 너무 강해요.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감사하고 용서하고 양보, 희생, 사랑, 존경, 인내, 희망, 기대, 꿈, 낙관, 호기심, 열정, 몰입, 관심, 배려, 만족, 즐거움. 얼마나 좋아, 그죠? 이 상태에 있으면 얼굴이 환하고 얼굴이 웃는 얼굴이 되는데 이 상태에 있으면 이 상태로 얼굴이 밝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이게 많아. 이게 많아야죠, 그죠? 우리가 저반적으로 이게 많으니까 사회 속에서 불신 갈등이 크고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많은 이유도 우리 애들이 다 이러고 있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누가 턱 어깨만 건드려도 너 이놈하고 나간다. 그죠? 이런 상태에선 옆에서 좀 치고 가도 또 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있던 기분이 좋은데 이 상태에선 옆에 와서 건드리고 뭐 해도 다 받아줘요. 그러나 이 상태에선 조금만 건드려도 터진다. 대한민국 왜 그렇게 소송이 많고 왜 그렇게 사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걸 고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또 하나, 이제 이게 버추하고 관련된 건데, 행위규칙을 위한 기본 덕목이 우리나라에서 잊어버렸어요. 자, 정직도 잊어버렸죠. 성실도 잊어버렸죠. 애국심도 잃어버렸죠. 자, 그래서 한 사회에 필요한 덕목을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Values in Action 해가지고 VIA 24개 덕목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이제 저 책을 제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우리나라 뭐 입학사정관들이 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속에 숨겨져 있는 성격 강점 24개. 이게 중요한 성격 강점, 저걸 덕목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됐고, 또 하나 이제 유명한 게 우리 버추 카드의 그 52개, 지금도 52개죠? 여전히? 52개 덕목이 이렇게 있고, 그게 이제 이거하고 많이 겹치는데,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적인 어떤 근거가 많은 덕목부터 따져서 24개로 줄여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조선시대에 삼강오륜 강조했죠. 그것도 우리 버추 카드의 일환이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효도하고, 뭐, 신의를 지키고 이런 거. 또 율곡선생은 11개 덕목을 제시했습니다. 감화, 독서, 소재, 욕심, 수면, 진성, 과언, 이 말을 짓게 하라는 거. 용공지효, 정심, 정언, 진성, 입지. 이 11개 덕목입니다. 이 사람은 19살 때 이걸 만들어가지고 49살 죽을 때까지 저걸 지키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뭐, 우리 쪽에서 율곡 선생이 그랬다면 서양 쪽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13개 덕목을 지키려고 애를 썼죠. 자, 문용린이라는 사람은 요즘 너무 복잡하면 잘 안 지킨다. 내가 지킬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라도 지키자 해서 저는 정약용 책배소를 얘기를 합니다. 정약용 책배소,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하여튼 요 6가지만이라도 잘 지키면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나아질 거다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저런 덕목들은 다 겹칩니다. 그죠? 저 안에 다 정직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저렇게 해서 이런 덕목들을 지키도록 우리 국민들이 저런 덕목을 잘 내면하고 저런 덕목을 내가 어겼구나 하면 부끄러움을 알고
이런 상태로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거죠. 자, 기본 덕목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자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 한국 사람들이 감정 조절과 도덕 판단 능력이 좀 미숙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속에 있는 건 털어놔야 되고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게 장점이라는 욕심과 조절을 통제해야 되죠. 충동과 조절을 통제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모든 일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쪽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 대한 이득보다는 내 이득, 내 가까운 사람의 이득, 우리 집안의 이득 이런 쪽으로 너무 도덕 판단이 지금 미숙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의 판단 수준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구민들 보면 옆에 지역구에서는 지금 다리가 없어서 고생인데 우리 지역구는 다리가 넘쳐나서 그래도 다리 또 가져옵니다. 그래 요 다음에 자기가 또 국회의원 될 때 내가 다리 6개 놨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역구가 다리가 없어서 고생이면 우리 쪽에 놓을 지역구를 좀 우리 저 다리를 좀 양보돼. 그게 국회의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게 제가 연구한 그 편의준으로 치면 초등학교 3, 4학년 Good boy, nice girl orienta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내 지역구 사람들이 좋다 하면 물불 안 가리고 해요. 그죠? 우리 초등학교 3, 4학년 애들이 엄마가 칭찬해 좀 남의 거 훔쳐다가도 엄마한테 칭찬 들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의원들 도덕 수준이 자기 지역구만 챙기는 거, 자기 집안만 챙기는 거, 이거를 우리가 Good boy, nice girl orientation이라고 그럽니다. 엄마 아버지가 좋다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 그죠?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만 들어가도 엄마 아버지가 좋다 해도 엄마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이 얘기를 못하는 게 우리나라 국회. 그러니까 초등학교 3, 4학년에 도덕 판단 수준을 가지고 좀 나라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회 지방의회를 포함한 대의기구의 상황을 가서 가만히 보면 한두 마디 나가다가 욕이 나옵니다, 바로. 욕 먹고 나선 대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욕설과 비어가 난무하니까 회의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돼야 뭔가 어떤 문제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소통이 안 돼요. 왜?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폄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일반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소한 의견 대립을 소통과 대화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제가 어떤 미국 대사관에 있는 분하고 이제 가까이 친구처럼 지나는데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 아플 때 당신이 보기에 대한민국 참 문제가 많죠. 이거 어떡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뭐라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 대한민국 정도 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세계 어디 있냐 이게죠. 일본만 하더라도 인종 문제까지 있죠. 일본도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정도의 이런 문제 없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근데 한국은 뭐가 문제야? 문제는 남보다 많은 건 아닌데 해결을 못하니까 해결하는 기술이 없으니까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이런 소통을 하려면 도덕이 필요해요. 소통 예절을 따라해야 소통이 되는데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들을 보면서 쟤네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지금 국회의원은 진짜 상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소년 애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저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총질하고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이상한 거 나왔는데 그게 시작일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청소년 애들의 일일 욕설 사용 비율이 73%입니다. 그러니까 100단어를 하면 73개가 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초등학생 65%, 중학생 77%, 고등학교 77%.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친구끼리는 욕을 섞어 하는데 친구가 아닌 사람하고 욕하면 그게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친구끼리 하던 욕도 친구가 아닌 애가 그거 하면 쟤 나하고 싸맞자는 거다 하니까
폭력이 일어나는 거다. 자, 욕설과 비어습득 경로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크게 걱정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우리는 상질 사회에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 중고등학생 애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되면요. 얘네들은 욕 빼놓고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욕 먹으면 기분 나쁜 거 우리랑 똑같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요즘 국회를 좀 관대하게 보려합니다. 그래도, 그죠? 지금 그래서 걱정입니다, 저게. 자, 요렇게 돼서 이제 요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도덕 역량이란 말을 쓰는데, moral capability 혹은 moral competence. 한 사회에 도덕 역량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덕 역량은 크게 봐서 신뢰, 협동, 양보하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소통하는 역량이 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신뢰, 협동이 사회 속에 크려면 제가 말씀드린 정약용 책배서 같은 6가지 덕목, 혹은 또 그걸 포함하는 버추 카드에 나타난 52가지 덕목, 이것이 우리 사회에 풍성하게 자리 잡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또 능력을 이제 우리 사회에 놓아야 되겠다. 요만한 어떤 의견이 달라도 싸움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이걸 양보하고 희생해서 해결해내는 능력, 이거를 또 같이 좀 가르쳐야 돼. 그게 도덕이 뿌리 박지 않으면 그 소통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덕 역량을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얘기를 끝내겠는데요. 자, 노예제도 폐지한다는 게 참 힘든 거겠죠. 그죠? 1933년에 영국은 노예제도를 국회에서 싸움 한번 하지 않고 국회에서 이제 이 순간부터 노예제도는 없다. 법으로 무효화시켰어요. 그 덕분에 영국은 어떤 손해를 받느냐. 그 덕분에 영국은 영국 총 재정의 3분의 1을 잊어버려요. 그 덕분에 영국은 이제 대영 제국이 아니게 돼요.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노예제도를 폐지해서 영국이 노예무역을 안 하면 영국 재정의 3분의 1이 줄어든다. 그죠? 그렇게 되면 유럽 사회에서 영국이 가지는 위치는 뚝 떨어진다. 더 이상 대영 제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저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데려다가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고 노예로 파는 과정에서 100명 싣고 가면 70명이 죽는 이런 일을 영국이 계속해서 해야 되냐. 이거는 우리가 하느님한테 죄 짓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한테 손해가 오더라도 노예무역을 폐지한다. 이게 1833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영국의 의회라고 하는 게 저런 나라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놓고 양보를 해서 그 안에 그 윌버포스라고 하는 아마 기독교 믿는 분은 그 웨슬리의 버금가는 윌버포스라는 분을 아마 알 겁니다. 그분이 바로 26살부터 시작해서 56이 되는 30년 동안을 요 법안 하나에만 매달려서 성공한 예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요것보다 30년 뒤에 미국에서 노예 폐지 법안을 국회에 냅니다. 33년 전에 영국에서는 국회에서 그걸 해결했죠. 링컨 대통령이 법안에다가 노예 폐지법을 제출했어요. 영국은 30년 전에 벌써 그걸 다 통과시켰는데 해놨는데 미국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남쪽에서 온 국회의원들은 그거 하면 우리 남쪽 죽는다. 경제적으로. 그죠? 북쪽에서는 니네가 죽어야 거기 있는 그 노예들이 북쪽으로 와서 우리가 싼 값에 노동력을 사니까 북쪽은 산다니까 북쪽 국회에는 무조건 노예 해방이고 남쪽은 노예 해방하면 죽어도 안 된다고. 국회에서 몇 번 한두 달 뭐 하다가 싸움이 나빠. 그게 남북 전쟁이에요. 좋다. 우리는 USA, 미국 없어져도 좋다. 우리 남쪽 국회의원들 똘똘 뭉쳐서 전쟁. 북쪽은 북쪽대로 전쟁. 그러니까 영국 국회는 토론과 이걸 통해서 노예 해방 문제를 해결하지. 정치적으로. 그런데
미국은 30년 뒤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미국 전쟁 중에서 가장 참혹하고 가장 사람이 많이 죽는 남북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결국 깨닫고 노예 해방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영국 의회하고 미국 의회하고 수준차가 크죠? 그죠? 뭐 안 커 보이나 봐, 수준차가. 근데 자, 2011년에 FTA를 놓고 미국도 무척 여야 간에 반발하고 뭐 한 1년 동안 하다가 거긴 만장일치로 FTA 하자 해가지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FTA 놓고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죠. 이게 여기서 영국 의회와 미국 의회의 차이가 이렇게 보였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도 소통 문제로 52개 버추 카드에 나타난 덕목을 지키면서 소통을 통해서 국가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능력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모럴 컴피턴스라고 볼 수 있고 도덕적 역량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정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도 그 뿌리에 가면 버추 카드를 제대로 안 지키는 데서 나타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제 얘기는 뭐 요 정도로 끝나도 뭐 그 다음은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또 있지만 뭐 이건 더 앞에서 제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